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배 팀장님은 지난 월요일 날 아침마당에 나오시던데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도 하시고. 그 신동순 씨랑 같이 그 김복주 씨랑 나왔었죠.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강력계 형사들 애완이라든지 사건 내용에 대해서 한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그 제가 나가서 이제 운동 체육관에 갔더니 호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강력계 형사의 굵직한 계보를 이으시는 분들이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은 이제 뭐 이런 공구라든가 뭐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경찰들 보면은 거기 범인들하고 난투구 끝에 범인들을 제압하고 조폭들 제압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냥 다 전혀 어떤 활동하지 못할 상황이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채운다, 수갑을 채운다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격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실제 격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범인들 즉 피의자들이 방심하거나 허점을 노려서 검거를 해야 되지. 같이 부딪히면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지양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지만 이제 노숙해졌어요. 그렇군요. 반가워서 좀 말씀 나눠봤고요. 자,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90억 원이 넘는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 때문에 참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사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1심도 났고 2심에서 또 갈렸어요. 그러다 대법원에서 졸음운전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배상훈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사건 발생은 2014년 8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의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 트레일러에 이 피고인 분이 조수석에 이제 아내분, 임 7개월의 아내분과 같이 이동하다가 이제 갓길 쪽에서 이제 뒤에서 들이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실은 다치시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부인분은 거기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이제 실혈로 돌아가시게 되고, 사실은 두 목숨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실제로 그냥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생각했고, 그리고 바로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 액수가 95억이 되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뒤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때는 현장 증거도 없고, 그리고 실제 그 차도 뭐 여기 폐차장 같은 데서 찾고,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 달리 현장에서 취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간접적으로 취득된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기소 자체는 살인죄로 변경해서 재판을 5번을 했죠. 왜냐하면 1, 2, 3심 갔다가 파기환송됐다가 이제 대법원 확정된 5번까지 한 거죠. 그래요? 1, 2, 3심 1심 유죄 무죄가 갈렸다가 다시 파기됐다가 최종 대법원 무죄로 된 겁니다. 그 사건을 짚어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났는데, 또 항소를 하다 보니까 항소상고를 하다 보니까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년 금고를 받았어요. 2년 금고. 무슨 말이냐면은 교통법상에 이제 그 치사, 졸음운전 치사로만 전정이 됐고, 살인죄라든지 보험 사기는 그 적용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기소 검사를 살 때는 뭘 했냐면 그 사망한 피해자가 원래 동행을 않기로 했는데 동행을 시킨 거고, 또 그리고 보니까는 사고 났을 때 화물 차량하고 견인차 기사가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조 요청을 즉시 안 했어요. 사고 났는데도.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자기 지인한테 사고 경위도 거짓말을 했고, 또 그리고 사고 다음날 바로 화장장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휴대폰을 2주 전에
본인이 바꿨는데 그 바꾼 휴대폰으로 사건 검색을 해본 거예요. 수상하게도. 그런 상황이고 또 그 24세 먹은 캄보디아 와이프가 사실 7개월 정도 임신한 건데 네. 그 전에 임실 중절 한 2번 정도 시켰고 애 낳는 것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좀 특이성이 나왔어요. 이런 걸 근거로 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거든요. 피해자에서. 아. 그러면 사고 당시에 잠들어 있을 수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하고 또 옆에 조수석에 있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을 위한 보험 사기를 위한 살인죄다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알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정황은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의심 정황도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조각을 내보면은 네. 의심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95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예. 나눠서 받는 것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 사기라고 살인이나 사기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기간에 몰아들어야 되는데 네.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뜨문 그러니까 사고 발생 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기 위한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전부터 차근차근히 보험을 들어왔었다. 그렇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6년, 7년에 걸쳐 갖고 뜨문 들었다는 것이 뭐 운전자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그러니까 뭐 했겠죠, 뭐. 판결문 상에서 실제로 보험 살인을 하려고 하면 그랬느냐라고 네. 하는 대법원 판사님들의 의구심이 일단은 이 부분에서 동기가 좀 이상하자라고 한 부분인 거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수면 유도제 부분도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채취된 게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은 네. 그 수면 유도제는 나중에 폐차장 같은 데서 그 사건 자체가 그냥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끝나고 정리는 돼버렸던 거 아니에요? 정리됐고 차는 이제 다른 데로 갔으니까 부랴부랴 CSI들이 가서 했는데 거기 있었던 담요라든가 여기 그 유리창에 있었던 그 혈흔을 긁어서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수면유도제가 그 만삭인 그 부인한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 혈액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님들은 이건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유도제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운전자의 핸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삭인 부인이 먹었다고 볼 수 있냐. 이 사람도 먹었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의심. 근데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 다 그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대부분. 근데 예. 각각의 증거를 분석해야 되는 형사사건의 특이성상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남편의 졸음운전이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된 거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사고 당시 상황에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살해하면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예. 동기상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 사기에서 살인하려고 그러면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보험을 들였어야 되는데 한 6년에 걸쳐서 그 한 59건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요청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 예, 본인 뭐 아버지도 들어줬고 자기 엄마도 들어줬고 하물며 자기 이혼한 전처도 2건이나 들어줬어요. 좀 특이한 분이죠. 어떻든 그런데 한 달에 보험료가 400에서 800도 나갔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무슨 궁핍하다거나 뭐 대출받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90억을 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54억 정도만 즉시 일시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증명을 과연 살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느냐 이게 증명이 안 됐고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사실은 그 정차되는 화물 차량에 들어가다가 오른쪽 꺾었다 왼쪽 꺾었거든요. 왜? 조수석에 와이프가 타 있어요. 그럼 와이프만 정확히 화물차 뒷부분에 추돌해서 사망시켜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차를 달리면서 본인도 사망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했겠느냐. 네. 이걸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갖다 배제할 수 없다. 즉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싶으면은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내리거든요. 네. 여기에 발목을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국가수 영상분석팀이라든가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그 CCTV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하면은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죽여서, 그러니까 죽일 의도와 자기 살 의도가 구분되게끔 핸들을 70, 80 정도에 틀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핸들 조작을 그렇게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안전하고 배우자만 상해를 입게끔 예. 조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나왔다는 전문가도 있고요. 어떤 전문가는 불명확하다는 전문가도 있고 아이고. 또 어떤 전문가는 CCTV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법원 판사님들 그런 겁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면은 어쨌든 논란이지 않냐. 그래서 그렇죠. 유리한 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또 이게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판결문에도 그게 적시가 돼 이렇게 있어요. 됩니다. 왜냐하면 CCTV가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없을 때는 피고인의 유리한 쪽으로 판정을 하는데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차량에 상향등도 켜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 들어가는 건 찍히는데 CCTV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났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 즉 고의적으로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났다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는데 의심점이 많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긍을 못하지만 네.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는 검찰이나 당시 수사한 경찰들은 네. 아마 100% 이게 범인이라고 봤을 겁니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이건 분명하다. 심리검사도 하고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상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네. 또 우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V자를 그렸다고요? 예. 어디에다 카메라를 보고? 그 찍은 거죠, 그거를. 아니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부인이나 자식이 죽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행동이 가당키나 하냐? 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사님들도 그런 겁니다. 분명 의심이 든다. 이런 거는 진짜 문제다. 라고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돼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 증거가 없고 또 아까 또 불명확한 편이 있고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함부로 무기징역 같은 걸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판결이 나는 거죠. 부인이 사고로 죽었는데 셀카를 찍는다고 사진을 찍으면서 손으로 V자 같은 행동을 그린다는 거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인데 그러니까 청취자 의견도 좀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385님, 이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현장이 잘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배상훈, 김은배, 아는 경찰 두 분 방송 들을 때마다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라고 추가 의견까지 주셨고, 권정환님은 보험에 한 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의문도 좀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입증을 검찰이 했어야 되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의 동기로는 몰아서 드는 것이 맞는데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하면은 아주 치밀하게 나눠서 들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기소하는 쪽에서 각각의 부분을 입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의 부족이라고 첫 번째 나오는 거죠. 배성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뭐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뭐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떤 의도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했고 그 수사 내용을 어떻게 녹여서 조서에 썼고 이렇게 어떻게 기소했느냐. 기소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결에 있어서. 기소도 중요한데 알다시피 이런 문제에서는 상대편에서 유명한 변호사라든지 좀 정말 현명한 변호사를 돈이 많다니까 또 유명한 변호사 그렇게다 보면 변호사하고 싸움이 되는 건데 그때는 진실은 가려지고 유죄냐 무죄냐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검찰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없으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팀장님 말씀하신 거. 이 사건의 변호인은 우리나라의 5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로펌을 제가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로펌 하나 붙으면은 이 정도면 변호사만 해도 10수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검사가 2명, 3명. 그러니까 이제 이 양적 질적으로 이게 이 흔히 말하는 무기의 균형이 안 맞춰질 수 있다는 검사와 겁니다. 변호사의 관계에서도 지금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여기에 뭐 굳이 전관 예우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막강한 변호사를 써갖고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기소하는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이 과제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속 판결문에 4단계로 넘어서 얘기되는 건 그겁니다. 검사의 입증에 있어서의 그 아쉬운 점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왜 이것이 입증이 안 되는 입증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이냐. 그럼 수사의 잘못이냐 기소의 잘못이냐. 아까 앵커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저도 이 판결문을 읽고 사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니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김은배 팀장께서는 이 판결문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미진하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경찰이나 수사기관, 검찰에는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황상한 의심은 가지만 범행을 안 했다는 의심을 배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무죄가 나기 때문에 참 아까운 판결이긴 한데 그래도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건 있었어요. 그 아까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이 설계사들, 즉 참고인 실수상의 참조사들이 뭐라 했냐면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본인이 거절했다가도 몇 번 찾아가게 되면은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고의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다. 상대편한테 많이 들어줬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실상 95억 정도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났고 뭐 금고 2년형은 아까 그 졸음운전으로 그렇게만 처벌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반론을 잠깐 드리는 건 이런 거죠. 이 보험 설계사들이 뭐라고 증언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보험에 유리한 쪽으로 다 증언하겠죠. 자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랑 짜고 가입했다고는 절대 못. 왜냐하면 자기도 걸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증언을 그렇게 했겠죠. 내가 막 달려들어가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증언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검사 왜 그걸 탄핵을 못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전 계속 의심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판결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논란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3352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험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는 건 저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보험금 95억 원은 어떻게 그냥 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무효소송 할 거예요. 보험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 통해 가지고 승소하면 받지만 승소를 못하고 지게 되면은 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하지만 또 앞서서 그 거대 로펌에도 할 정도로 그러면은 거기에도 또 변호사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이건 판례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자살 방조의 판례는 이 도움금을 이게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된 판례도 있고요. 또 다른 판례는 지급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제 이 피고인의 지금 무죄가 냈지만 이 피고인의 소송 능력이 되겠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거대 로펌을 동원한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한 좀 아쉬운 장담 못하면 되냐면 보험회사들도 거대 로펌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가 되니까 치열한 싸움인 거죠. 금액이 또 커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또 좀 찜찜하지만 뭐 여기까지만 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한 후에 두 분과 요즘 또 이렇게 무슨 뭐 슈퍼카, 스포츠카, 외제차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포츠카를 탄 젊은 사람이 일으킨 범죄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대 운전자가 스포츠카를 탔는데 외제 스포츠카랍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2월 28일 날 오후 3시 30분경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스포츠 정류소에서 스포츠카를 타는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아마 차가 안 나가니까 그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60대 기사분이 네. 경적을 한번 빵빵 울렸던 것 같아요. 뒤에서 예. 울렸는데 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포츠카 앞을 끼어들었어요. 마구 차를 세운 다음에 버스에 승차해가지고 버스 기사분을 마을버스 기사분을 끌어내린 다음에 밖에다 내동댕이를 치고 폭행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말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스포츠카 운전자가 도주를 했는데 차량 추락해서 권고를 한 거죠. 머리채를 잡아서 도로 바닥에 내팽개쳤다고요? 내팽개치고 이제 폭행 시작하는 버스 운전자를 끌어내려가지고 60대 운전기사를 20대가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갔고 예.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예. 내리라고 해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죠. 뒤에서 경적 울렸다고요? 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 네. 일시 정차할 수는 있어도 빨리 이동을 해야죠. 그렇죠. 버스가 이동하는데 거기에 그냥 일반 승용차가 제약을 주거나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경적을 울렸는데 네. 그게 듣기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을 분노시켰는지 몰라도 보복을 한 거죠. 운전자를. 그러면 이제 폭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그 죄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쌍방 폭행을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버스 기사, 저 마을버스 기사분이 60대인데 아마 처음에 아마 멱살을 잡았던 것 같아요. 멱살을 잡았다. 네. 신랑이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면서 상해 진단 2주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은 쌍방 폭행일 경우 양측을 다 입건해서 피의자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같은 걸 잘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 2주 끊었기 때문에 지금 버스 기사분은 진단 3주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특가법상. 그런데 그 스포츠 그 카를 운전했던 20대도 자기도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니다. 싸웠다. 억울하다 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제출한 거죠. 보통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짓거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 시선이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쌍방 폭행이 되게끔 유도를 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진 그 60대 버스 기사는 진단 3주가 나왔고, 네, 그 정도 나왔고요. 멱살을 잡힌 이 사람은 2주가 나왔다. 근데 멱살 잡았다고 진단이 2주가 나와요?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 손에 스크래치가 났다. 죄송합니다. 스크래치. 하여튼 흠집이 났다라고 하면은 손톱에 좀 긁힌다거나. 그럼 2주가 나오죠. 그거는 의사에 따라 의사의 고유한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를 끊는데 실제적으로 몸을 타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 끊어줄 수는 없지만 그 의사가 외상으로 봤을 때 염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흠집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단 2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기본 2주죠. 아, 그래요? 의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진단서 끊으면 무조건 2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따귀한 데마저도 가능하죠. 2주 나오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맞으신 기사분이 3주가 나왔다는 건 전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상처가 있을 텐데. 이제 3주 이상 나오려고 그러면 4주 이상 나오려면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뼈가 부러지면 4주예요? 그렇게 4주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죠. 상해 진단서의 기준도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손톱에 긁히면 2주. 그렇죠. 뼈가 부러져야 4주 이상.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해 진단을 끊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사협회에서 해결할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진단서를 비교해 보면은 2주 3주면은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김은배 팀장께서 앞서서 그러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쌍방 폭행을 주장을 하면 같이 동시에 입건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악용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상은 싸움이 벌어져서 양측 끊어오게 되면 실제로 진단서가 가짜냐 아니다 따지질 않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가. 과연 이분이 방어 차원에서 뿌리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대항해서 공격한 거냐. 이걸 좀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보게 되면은 대항해서 공격이 아니고 방어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진단을 끊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만 지금 스포츠카 20대 운전자는 운전자 보복 폭행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지만은 그 버스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 폭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진단 끊게 되면 상해죄로 바뀌어버려요. 상해죄로 바뀌면은 만약에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 건데 폭행이면 합의가 되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도라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죠. 네. 이 자기가 실컷 패놓고 상해죄로 이게 유도되게끔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병원 가기 전에 손톱으로 나 긁혀갖고 손톱 긁혔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이제 뿌리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님이라든가 어떤 그 판사님들이 검사님들이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구분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실은 너무 모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포츠카가 앞서서 급정거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보복운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다 버스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어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전벨트를 다 매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그렇죠.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보복운전이라는 거 사실은 보복운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때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예. 그 특수성계로 따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계속 빵빵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지나가면서 차를 밀어붙이는 거. 네네. 그다음에 칼치기. 제2의 사고를 또 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다음 물건 던지기 이런 걸 하는 걸로 이제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 폭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운전자 폭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가중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누가 유발했으며 그랬을 때 어떤 형량 관계된 것보다는 기본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한테 더 우선적인 형태의 처벌이 되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트럭이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도 CCTV 영상 봤어요. 너무 놀라서. 아이고, 구체적인 혐의라든가 구속 배경 좀 알려주시죠. 예, 인천지법에서 된 건데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이 영장 청구가 됐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가 된 거고요. 네. 혐의는 이게 일종의 민식이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상 치사 혐의입니다. 이게 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인데 거기서 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죠. 보석이 된 학교 거죠. 앞인데 이제 인천 예. 그 3월 18일 벌어진 사건인데요. 예. 낮입니다. 1시 반인데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트럭이 원래는 트럭은 3차선에서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2차선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죠. 아이가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지 그렇죠. 몰랐다. 무슨 말이냐면 트럭이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3차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2차선으로 가다가 그냥 위반해가지고 3차선 끼어들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모르고 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확실히 실수를 한 거죠. 잘못한 거기 때문에. 차가 25톤이나 되니까 그렇죠. 사실 시야가 못하죠.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3차선에 조용히 붙어갖고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을 먹으면서 그렇죠. 우회전해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크니까 좁은 코너를 돌려면은 먹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차가 크니까 승용차로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스쿨존에는 이렇게 25톤짜리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스쿨존이 차들이 없기 때문에 주차하기 편하다고 거꾸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 스쿨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어. 원래는 스쿨존에서의 거를 이런 위험 차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차들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주차 편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그래서 거죠. 주차를 지금 스쿨존 앞에 정문 앞에는 차들이 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뒤편이나 후면 쪽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럭 같은 경우는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 스쿨존의 속도가 30km에서 50km 사이거든요. 예. 경찰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km가 제한이 있고 50km 제한이 있는데 스쿨존도 50km 제한이 왜냐하면 있어요? 차량 흐름에 따라서 지금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 앞이라고 한다면 덤프 트럭 같은 그런 트럭은 사실 못 들어가야 돼요. 되는데 예. 지금 다니고 있죠, 현재는. 근데 어린 초등학교 여건상 예. 차가 도로폭이 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함부로 네. 또 줄이지 못하는 상황 때 또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3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30km 줄이지 않았고 네. 또 그리고 트럭들을 다니게 했던 거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고 법제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이 사고 당한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우실까? 아유,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